비가 퍼붓는 날이었어요. 오래된 장독대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북을 두드리듯 울렸고 마당에 감나무 잎이 젖은 채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대문 옆에 낡은 우산 하나가 기댄 채 서 있더라고요. 손잡이는 빛이 달아 나무결이 매끈매끈했고 우산살은 군데군데 휘어져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우산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꾹 눌린 것처럼 아려왔어요. 누가 이런 날 놓고 갔을까? 혼잣말을 했는데 대답하듯 바람이 우산천을 파르르 흔들었어요. 저는 주워들었고 한번 펴봤어요. 척 하는 소리와 함께 잔상처럼 옛 생각이 쏟아졌어요. 봄날 운동장에 흩날리던 분필가루, 복도 끝에서 손 흔들던 아이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까지 스며들었어요. 선영 씨. 그 목소리가였어요. 젊었을 때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던 따뜻하고 서글픈 음색이었어요. 순간 저는 어이없게도 웃음이 났다가 금세 울컥했어요.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와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었어요.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신발이 젖어갔지만 치울 생각이 바로 들지는 않았어요.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컵라면 뚜껑을 반쯤 열어두었는데 김이 올라오는 모양이 비와 닮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옆집 담장 너머로 장미가 축 처져 있었고 문득 시계가 오후 2시를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종태 씨는 어디 갔나 싶었어요. 요즘 따라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집에 돌아와도 말수가 줄었어요. 제가 뭔가를 물으면 응, 괜찮아라면서 헛기침만 했어요.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늘 한 박자 늦었어요. 사실 저도 짐작이 있었어요. 돈 문제였어요. 그이는 젊을 때부터 크게 벌고 크게 잊는 버릇이 있었어요. 제가 막아서면 당신은 왜 늘 겁부터 먹으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저는 아이들 학원비가 밀리던 날의 얼굴들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연이가 엄마, 내일까지만 기다려달래요 라고 울먹이며 말하던 그 목소리를 아직도 잠결에 듣곤 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딸 지연이었어요. 엄마 비 많이 오죠? 민수가 우산을 안 가져갔대요. 학교 끝나면 좀 데려와 줄 수 있어요?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 말 끝에 지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엄마 혹시 아빠한테 돈 얘기 들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제 속이 벌써 싸늘해졌어요. 무슨 돈? 제가 했어요? 아빠가 지난번에 그 지연이가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었대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변호사라니 또 무슨 일을 벌였나 싶어 화가 먼저 치밀었어요. 화가 났는데 동시에 겁도 났어요. 저는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알겠어. 일단 민수부터 데려올게. 전화를 끊으니 빈집이 더 빈집 같았어요. 공기 중에 젖은 종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현관에 낡은 우산이 눈에 다시 들어왔어요. 왠지 모르게 그 우산을 들고 나가고 싶었어요. 학교 앞은 우산 행렬이었어요. 아이들이 비 사이로 뛰어다녔고 학부모들이 서로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라며 소리쳤어요. 저는 교문 옆 포장마차에서 어묵 하나를 사 물고 있었어요. 물컹한 맛이 입안으로 퍼지자 이상하게도 젊은 날 퇴근길의 냄새가 따라왔어요.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교무실 창가에 우산들이 줄지어 섰고 아이들은 젖은 신발을 벗어 난로 옆에 말려놓곤 했어요. 그때도 저는 어른이니까 참아야 했어요. 누가 제 마음을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참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선생님, 내일은 비 안 왔으면 좋겠죠? 라고 묻던 그 천진한 얼굴 때문에 저는 버텼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비를 맞고 울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비가 오면 엄마가 온대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서늘하게 쓸고 지나갔어요. 저는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비가 오면 떠난 사람이 떠오르는 체질이었거든요. 참 못난 체질이었어요. 민수가 뛰어왔어요. 외할머니? 그 목소리 하나로 제 어깨가 펴졌어요. 우산 안 가져갔다며? 제가 타박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우산이 크잖아요? 아이가 우산 속으로 쏙 들어오며 웃었어요. 우리는 좁은 보폭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길가 배수구에서 물이 콸콸 빨려 들어가며 낮게 울었어요. 민수가 우산 손잡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 집 우산 아니죠? 응, 길에서 주웠어. 근데 여기 글씨가 있어요? 민수가 우산살 가까운 천 가장자리를 가리켰어요. 희미하게 번진 잉크로 작은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동춘시장 1978.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동춘시장이면 제가 살던 그 동네였어요. 그의 여름의 냄새가 후욱하고 올라왔어요. 그 애였어요. 제가 누군가를 잃고 또 누군가에게 기대보려다 넘어졌던 그 애였어요.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어요.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올려다 봤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아니야. 제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비가 너무 오네. 집에 들어오니 대문 안쪽 신발장 위에 우편물이 놓여 있었어요. 투명 비닐봉투 속에서 흰 봉투가 젖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어요. 보낸 사람 칸에 법률사무소 정혜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뒤집어 보았어요. 종태 씨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제 속이 치밀어 올랐어요. 또 시작했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제 얼굴을 보고 주춤했어요. 할머니 나 방에서 숙제할게요. 그래 들어가.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A사 용지 2장이 들어있었고 한 장에는 채무 변제 협의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금액은 제 상상보다 컸어요. 저는 의자를 잡고 앉았어요. 허리가 찌릿하게 아팠어요. 오래 참아온 분노가 치밀었어요. 참 세상에.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말이 나왔어요. 혀끝이 떨렸어요. 억울했어요. 서러웠어요. 어쩐지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 목젖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종태 씨가 들어왔어요. 바지 끝이 젖었고 얼굴에는 습기와 피곤이 켜켜이 끼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이는 멈췄어요. 제 앞에 펼쳐진 서류를 보았거든요. 그거 그냥 상담만 그이가 말했어요. 저는 종이에 손가락을 톡톡 쳤어요. 상담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네. 제 목소리가 낮고 차가워서 제가 듣기에도 낯설었어요. 그이는 헛기침을 하더니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당신은 몰라. 이게 이번만 넘기면 저는 손을 들어 말을 잘랐어요. 이번만 넘기면 그 말을 내가 몇 번 들었는지 알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에 붙었어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 사이로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나한테 한 번만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집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이는 저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화내면 내가 더 말 못하는 거 알잖아. 그 말이 저를 폭발시켰어요. 화 안 내면 내 평생이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내요. 이제라도. 제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어요. 집 담보 잡혔어? 근데 돌릴 수 있어?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퍽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지러웠어요. 벽에 손을 짚었어요. 내 평생이, 내 봄과 여름과 가을이 누군가의 서명 한 줄에 이렇게 납작해지는구나 싶었어요. 분하고 서러웠어요. 그런데 웃음도 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엉망이 되면 웃음이 먼저 나와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낡은 우산이 눈에 들었어요. 그 우산은 방금 전보다 더 검은색이었어요. 천이 젖을수록 색이 깊어졌어요. 저는 우산을 들어 다시 펼쳤어요. 거실 형광등이 우산천에 번져 흐렸어요. 우산살이 한두 개 비뚤어진 채로도 꿋꿋이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람 같던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종태 씨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그걸 왜 펴? 제가 우산천을 가만히 쓸었어요. 여기 글씨가 있어요. 동춘시장 1978. 제가 말했어요.
그이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게 왜? 저는 그이를 똑바로 봤어요. 그해 여름에 당신이 나한테 뭐 했는지 기억해요? 그이는 잠깐 멎었어요. 작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내? 저는 대답 대신 우산을 천천히 접었어요. 척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우산을 접으니 제 안에서 길게 접어두었던 말들이 풀려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요, 그해 이후로 비 오는 날을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면 비가 오면 떠난 사람과 떠나지 못한 사람이 둘 다 생각났거든요. 당신이 한 말, 당신이 숨긴 것들, 그리고 내가 모른 척 했던 것들, 다 비가 알려주더라고요. 제 목이 쉬었어요. 오늘은 비가 그만 알려주래요. 이제 내가 묻겠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와 종태 씨가 동시에 문을 봤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쓸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우산이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오랜만이네요, 선영 씨. 낯설 만큼 늙은 얼굴이었는데 눈은 그대로였어요. 한도연이었어요. 제가 평생 잊었다고, 아니 잊은 척했다고 믿었던 사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한 발 뒷걸음질을 쳤어요. 여긴 어떻게? 제가 가까스로 말했어요. 도연은 젖은 코트를 벗어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동춘시장 얘길 들었어요? 그 우산 제가 찾던 거였어요. 저는 손등을 보았어요. 손등에 작은 떨림이 있었어요. 종태 씨가 문간으로 다가오며 도연을 보았어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확 굳었어요. 도연과 종태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얼굴에서 같은 상처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 비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조심스레 주워 들었어요. 손잡이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이 우산 우리 어머니가 제게 준 거였어요. 서점 끝나는 밤이면 늘 이걸로 같이 걸었죠. 그해 여름에 이 우산이 없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배속이 서늘해졌어요. 종태 씨가 짧게 웃었어요. 우산 하나 가지고 변명은?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묻어둔 소금물이 한꺼번에 부풀어 올랐어요. 그만해요. 제가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나부터 들을 거예요. 저 우산이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고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당신들 둘이 그해 여름에 나한테 무엇을 숨겼는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의 떨림을 멈추지 못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감정 뒤에 아주 작고 희미한 기쁨이 있었어요. 드디어 물어볼 날이 왔다는 기쁨이었어요. 저는 늦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어요. 살아서 묻고 살아서 대답을 받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민수가 방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누가 왔어요? 저는 아이를 보며 부드럽게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외할머니 친구야? 도연이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민수가 잠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아이가 방금 본 우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우산 우리 앨범에서 본 적 있어요? 저는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앨범에? 제가 물었어요. 응, 엄마가 보여줬어요.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 시장 앞에서 비 오는 날 누가 우산 같이 씌워주고 있던 사진. 아이의 말이 거실 공기를 한 번 더 뒤집었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 사진 몇 장을 허둥지둥 넘겨봤어요. 어렴풋이 누군가의 어깨, 빗물 밝게 번진 가로등 아래 검은 우산, 그리고 제 입술 옆에 걸린 웃음.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렇게 웃었던 나를 저는 잊었다고 믿었어요. 아니, 잊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사진은 남아있었고 아이는 봤고 오늘은 비가 왔어요. 선영 씨. 도연이 제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어요. 그날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꺼번에 뒤섞여 소용돌이쳤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손으로 무릎을 눌렀어요.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거실 시계의 초침이 아주 큰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숨지 말자고. 이제는 물어보자고. 이제는 내 우산을 내가 펴보자고.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요. 그해의 시작부터. 봄이라고 했지만 그해 봄은 제겐 늘 가슴에 비가 내리던 계절이었어요. 막 대학에 들어가서 새 교재 냄새와 도서관 먼지 냄새가 섞인 복도 끝을 걸을 때마다 저는 무언가 설레는 듯 하면서도 서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저는 세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어요. 처음 한도연을 만난 건 교양 국문학 강의였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사랑의 정의라고 적었는데 그 순간 옆자리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어요. 도연이었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저는 괜히 팔꿈치를 움츠렸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자 그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노트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글씨가 참 단정하시네요. 그 한마디가 제 얼굴을 화끈 달아오르게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도서관에서도 학생식당에서도 마주쳤고 마주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는 늘 무언가를 깊게 들여다보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저를 보면서도 제 안쪽까지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가난했어요. 시장에서 잡화를 팔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옷도 낡았고 손톱에도 늘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당당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함께 우산을 쓰고 걸을 때면 저는 세상이 아무리 비를 쏟아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때 그 우산이었어요. 지금 제 현관에 서 있는 그 우산. 저는 까맣게 잊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잊은 게 아니었어요. 기억을 억눌러 놓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 친구 김명자가 있었어요. 늘 저와 함께 다니던 친구였어요. 명자는 외모도 화려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잘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속내는 예민하고 욕심이 많았어요. 명자는 처음에는 도연을 흉봤어요. 너 그런 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집안도 그렇고 장래도 불확실하잖아.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명자는 도연과 대화하려 들었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둘이 얘기하는 걸 몇 번 봤을 때 제 속이 쓰라렸어요. 집에서는 또 다른 벽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지. 괜한 남자 따라다니지 말고. 집안에 흙수저 하나 들이면 너 인생 꼬인다. 그 말이 너무 서러웠어요. 저는 제 선택이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취급되는 게 억울했어요. 저는 사랑을 선택한 건데 왜 다들 계산기부터 두드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봄 축제였어요. 도연이 무대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대 아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그 무대를 지켜보던 명자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질투인지 욕망인지 모를 번뜩임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명자와 크게 싸웠어요. 너 도연 좋아하지? 내 눈빛에 다 드러나?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명자는 웃어버렸어요. 그래, 좋아하면 안 돼? 네가 뭔데? 내가 그 사람 평생 책임질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얄밉고 서러워서 저는 명자를 뺨을 쳤어요. 명자는 얼굴을 감싸쥐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뒤로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묻자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나 유학 가기로 했어. 갑자기 기회가 생겼어. 그 말은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면 그는 늘 돈이 없어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누가 그를 도왔을까? 어떻게 갑자기 떠나게 됐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뒤에 종태 씨가 있었음을. 그 사실이 제 청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그의 봄은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비 오는 캠퍼스에서 혼자 우산을 쥐고 있었어요. 천 위로 빗방울이 쏟아지는데 우산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아려올 정도로. 그날 이후로 저는 비 오는 날을 버거워했어요. 도연이 떠난다고 말했을 때 제 귀는 멍해졌어요. 강의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빗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을 덮어버리듯 요란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붙잡을 걸 왜 말 한마디 못했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는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 후 도연이 떠난다는 소문은 학교 안에 퍼졌어요. 누가 밀어줬대? 장학금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이 늘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해외로 나간다는 건지 제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즈음 명자가 제 앞에서 일부러 도연 얘기를 꺼냈어요. 너 몰랐구나? 내 남자 그거 그냥 내 마음에만 있던 거였어? 사람은 현실을 택하는 거야. 그 말투가 너무 뻔뻔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너 도연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날 이후 왜 나를 피하는 거야? 명자는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건 순간이더라. 너 혼자만 몰랐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명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비트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애의 눈빛에선 묘한 승리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도연을 믿고 싶었지만 그때 저는 너무 흔들렸어요. 도연이 떠나던 날 기차역에 갔어요.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짐 가방을 들고 긴장된 얼굴로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 입술이 덜덜 떨렸지만 끝내 불러 세우지 못했어요. 기차가 떠나고 플랫폼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손에 쥔 우산은 무겁고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우산 밑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빗물에 섞여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해 여름 저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누군가를 지켜내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통해 제 무너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붙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허전한 구멍이 있었어요. 도연이 떠난 자리를 메우려고 애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산처럼 펼쳐지던 기억이 자꾸 스며나왔어요. 명자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는 더 이상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금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혹시 내가 더 단단했더라면 도연이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봄은 끝났어요. 제 청춘의 봄은 한 사람을 붙잡지 못한 채 젖어버린 우산처럼 접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인생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계절이 달라져 버린다는 걸요. 결혼은 시작부터 어쩐지 서글펐어요. 부모님은 교사는 안정적이니 은행원 같은 사윗감이 제일이지 하시며 종태 씨를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어요. 도연이 떠난 자리가 아직도 덧나고 있었는데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에 웃음은 없었어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괜찮다, 사라지겠지라고 속으로 읊조렸어요. 처음 몇 해 동안은 그럭저럭 평범했어요. 종태 씨는 출근할 때 늘 넥타이를 꼼꼼히 매고 저녁이면 수고했지? 라며 미소도 지었어요.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모든 힘든 걸 잊은 듯 기뻤어요.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그래, 이 아이가 내 봄을 다시 열어주겠구나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 벅찼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정신없이 지냈고 저는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름 햇볕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종태 씨는 은행에서 안정적인 자리라고 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한탕 꿈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사업 얘기를 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제가 우리 집안부터 챙겨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그는 손을 탁 내리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소심해?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 그 말이 참 억울했어요. 저는 소심한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건데 어느 날 동네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혹시 박종태 씨 아내분 맞으세요? 낯빛이 싸늘했어요. 그 여자는 한참을 저를 후어보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 좀 잘 단속하세요. 그이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아내라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귀가 먹먹했어요. 집에 돌아와 종태 씨를 붙잡고 물었지만 그는 발끈했어요. 쓸데없는 오해 좀 하지 마라. 누가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서러워서 울었어요. 제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는데 그는 등을 돌린 채 담배만 피워댔어요. 빚 문제는 그 뒤에 터졌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 독촉 전화가 오고 집으로 법원 서류가 날아왔어요. 저는 봉투를 뜯어보다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으로 진 빚 보증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땀 흘려번 돈,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저축해둔 돈, 다 어디로 간 건가?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 무렵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아빠 욕해. 우리 집 망했다고? 저는 애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눈빛 속에는 서운함도 있었어요. 엄마는 왜 아빠를 못 막아? 왜 우리 집만 이래? 그 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저는 평생을 버티며 살아왔는데 아이 눈에는 제가 무력한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지연이도 울분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학원 그만 다닐래? 친구들한테 맨날 돈 얘기 나오는 게 너무 싫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들의 상처가 제 상처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밤마다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런 벌을 받나? 여름의 태양은 그렇게 시들어갔어요. 가정은 무너져갔고 저는 매일 우산 속에 갇힌 사람처럼 축축하고 무거웠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제가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훗날 알게 되었지만 지훈이는 제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종태 씨가 저 모르게 품고 있던 과거가 제 여름의 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이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종태 씨는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졸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들춰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장에 적힌 이름이 제 눈을 멈추게 했어요. 한미정. 낯선 이름이었어요. 이게 누구지? 하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봐. 필요 없는 이름이야. 종태 씨였어요. 술에 취한 얼굴이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맑았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왜 우리 집 담보에 이름이 나와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그이는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서류를 확 빼앗아 찢어버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날렸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말해. 그는 눈을 질끈 감더니 낮게 말했어요. 지훈 그 아이 내 아들 아니야?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정말 들었어요.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나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는 내가 예전에 다른 여자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 이게 그동안 내가 느꼈던 낯설미였구나. 지훈이가 자라면서 가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때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게 다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울음소리가 목 안쪽에서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을, 내 청춘을 다 내 마음대로 망쳐왔구나.
지연이가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이 얼굴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지연이를 끌어안았어요. 지연이는 저를 꼭 붙들며 울었어요. 엄마, 우리 어떡해? 우리 집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찢어졌어요. 아이 앞에서라도 담대해야 하는데 그날은 아무 힘도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낯익은 얼굴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혹시 이선영 씨?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니?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 한미정이에요. 지훈이 엄마? 그녀의 입술에서 지훈이 엄마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람들 시선이 다 쏠린 것 같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정은 담담했어요.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는 선영 씨가 키우셨지만 제 피예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억울했고 치욕스러웠어요.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살아왔던 건가? 남편도 아이도 친구도 아무도 나한테 진실을 준 적이 없었구나. 서러운 마음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햇빛마저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훈이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는 책상 앞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참 착한 아이인데, 내가 알던 아이인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낯설었어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이를 안고 싶었는데 동시에 밀어내고 싶었어요. 제 안에서 모순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어요. 지연이가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버티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여름은 그렇게 끝나갔어요. 햇볕은 사라지고 집안 공기는 눅눅해졌어요. 저는 이미 알았어요. 이 집은 겉으로는 서 있더라도 속은 다 골마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곪은 상처가 곧 터질 거라는 것도요. 가을이 찾아왔을 때 제 삶은 이미 깊게 금이가 있었어요. 그때쯤 부모님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지병으로, 어머니는 몇 달을 버티시다가 결국 아버지 곁을 따라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앉아 두 분 영정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오기보다는 가슴이 쓸려 내려가는 듯 허무했어요. 나는 효녀도 아니었구나. 늘 바쁘다, 힘들다 핑계대며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구나. 죄책감이 가을바람처럼 서늘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조차 재산 얘기가 오갔어요. 친척들이 모여서 집은 누구 명의로 넘어가야 하느냐, 땅은 팔아서 나누자 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지켜봤어요. 부모님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시는데 남은 사람들은 돈 얘기뿐이었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그때 지훈이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묻는 건데 그 목소리 뒤에 욕심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제 피가 아닌 그 아이가 부모의 유산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딸 지연이는 달랐어요. 눈이 충혈된 채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항상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오빠는 대학도 제대로 보내주고 집도 다 해줬잖아요?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네가 서러운 줄 알면서도 상황이 그랬어. 미안하다. 지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나는 평생 상처로 살 텐데. 그날 밤 빈소 한쪽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종태 씨가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한미정이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종태 씨는 얼굴이 굳은 채로 대답했어요. 조용히 해. 지금 와서 입 열면 다 무너져.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장례식장 한쪽에서 부모의 영정 앞에서조차 그들은 여전히 비밀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집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함께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에는 아버지가 직접 적으신 메모들이 있었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지훈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지켜주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묻어두셨던 거예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더 끔찍한 건 수첩에 또 다른 기록이 있었어요. 도연이 선영이를 찾았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첫사랑 도연이 아버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 시절 그는 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 삶에서 진실은 늘 누군가의 손에 가려져 있었구나. 장례가 끝난 뒤 집안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어요. 친척들은 소송을 운운했고 지우는 대놓고 종태 씨 편에 섰어요. 지연은 저를 원망했어요. 집안의 균열은 더 깊어졌어요. 저는 어느 날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늘 가을처럼 낙엽만 남는 걸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 끝에서 저는 희미하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숨기지 말자. 더는 당하지 말자. 내가 직접 묻고 내가 직접 밝히자. 그 순간 현관에 세워둔 낡은 우산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여전히 동춘시장 1978이라는 글자가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우산이 내 인생의 진실을 끌어올릴 열쇠가 되겠구나.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집안은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지훈이 얘기로 가득했어요. 지훈이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들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지훈이에게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조금 진지하게 얘기하자. 지훈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대꾸했어요. 또 무슨 얘긴데요? 재산 문제예요? 아님 아버지 빚 얘기예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울분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지 알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감싸주려고 했는지 알아? 그러자 지훈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알아요? 나 친아들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엄마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들을 줄은 몰랐어요. 지훈이는 눈이 충혈된 채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뭐요? 난 어릴 때부터 눈치챘어요. 왜 나만 달랐는지, 왜 나만 따로 대했던 건지, 엄마가 날 사랑한 적은 있었나요? 전 늘 그림자였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져 울었어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었어. 내가 피를 주지 않았어도 내 심장은 너한테 다 줬어.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 이제 소용없어요. 난 아버지 편이에요. 적어도 아버진 나를 숨기진 않았거든. 그날 밤 지연이 방에 들어갔어요. 딸아이는 이미 울다 지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자 지연이 눈물이 다시 터졌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집은 끝났어요. 오빠도 아빠 편이고 엄마는 늘 희생만 했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울 뿐이었어요. 며칠 뒤 도연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명자가 흘리듯 말했어요. 내 첫사랑 도연 씨 얼마 전에 여기 돌아왔다더라. 널 찾는 것 같던데. 그 순간 가슴이 요동쳤어요. 오랜 세월 묻어둔 이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다니. 그런데 두려움이 더 컸어요.
도연이 돌아왔다면 종태 씨는 어떻게 할까? 지훈이의 출생 문제와 엮이면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낯선 소포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비 오는 시장 앞에서 누군가와 함께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 도연이었어요. 사진 뒷면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라.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구나. 가을이 끝나가듯 제 인생의 거짓도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새로운 결심이 움트고 있었어요.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어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어요.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사람 마음은 더 얼어붙어 있었어요. 종태 씨는 술에 더 기대기 시작했고 지훈이는 연락조차 드물었어요. 지연이는 민수를 데리고 친정에 더 오래 머물며 엄마, 잠시만 혼자 계세요? 나도 숨 좀 돌려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 저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전화가 울렸어요.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영 씨 나예요? 도연이에요? 순간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 얼굴만 봅시다. 할 말이 많아요? 그는 예전처럼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만남은 동네 오래된 찻집에서 이루어졌어요. 문을 열자 낡은 라디오에서 겨울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가에는 눈발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도현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칼은 희끗희끗했고 손마디는 굵게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는 미소 지었어요. 여전히 우산이 잘 어울리네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도연은 그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했어요. 사실은 내가 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였어요. 종태 씨가 날 불러냈어요. 너한테는 말 안 하기로 했다면서 내 삶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했어요. 나는 내 앞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퍼즐처럼 흩어진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모든 게? 네. 나는 널 배신한 적 없어요. 단지 너무 늦게 돌아왔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평생 오해했어요. 평생 원망했어요. 근데 결국 나를 속인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네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종태 씨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랬어? 왜 내 청춘을 그렇게 짓밟았어? 왜 도연을 내 눈앞에서 지워버렸어? 종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더니 마침내 짧게 중얼거렸어요. 질투였어? 네가 웃는 게, 네가 행복해지는 게 나한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 그 고백은 칼날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초라하게 들렸어요. 며칠 후 종태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간경화가 심각했어요. 침대에 누운 그는 비쩍 마른 얼굴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넌 날 용서해 주겠지? 네가 아니면 난 끝이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입술에서 나온 건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래요?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종태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집은 조용했어요. 지훈이는 장례식에 와서 잠깐 눈물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냉랭하게 돌아섰어요. 지연은 제 곁에 남아 손을 잡아주었고 민수는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커서 꼭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겨울의 끝자락 저는 다시 그 우산을 들고 길을 걸었어요. 눈송이가 천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손잡이를 꼭 쥐자 봄, 여름, 가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배신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다 지나갔지만
결국 남은 건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과 용서하고자 한제 의지였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인생은 사계절 같단다. 춥고 덥고 낙엽지고 꽃피고 다 겪어야 비로소 살아낸 거야.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긴 겨울도 마침내 끝이 난 것 같았어요. 에필로그는 참 조용했어요. 비도 눈도 바람도 아닌 맑은 하늘이었어요. 손에 쥔 우산은 이제 낡아 있었지만 제겐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현관에 세워둔 채 바라보기만 해도 사계절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봄에는 첫사랑을 만났고 배신이라 믿었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여름에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붙들었지만 그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가을에는 부모를 떠나보내며 자식들에게까지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진실을 감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겨울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저는 용서라는 무거운 선택을 했어요. 낡은 우산을 펴자 햇살이 천 위로 번져 내렸어요. 빛이 군데군데 구멍난 천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제 얼굴에 닿자 마치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또 울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울음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거야. 사람 인생도 눈물도 다 지나가는 거야. 민수는 이해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작은 미소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를 버리고 간 사람도 나를 속인 사람도 결국은 다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구나. 그들이 있어 내가 버텼고 그들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우산을 접어 현관 옆에 세우며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인생은 완벽하게 지켜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 꺾이고 부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걸요. 저는 속으로 마지막 다짐을 했어요. 이제 남은 날들은 억울함 대신 웃음으로, 서러움 대신 고마움으로 채우자. 그게 내가 걸어온 길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일 거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계절은 또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사계절을 건너온 제 우산처럼 제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